자, 오늘의 주인공은 한 시대를 뒤흔든 군인으로 수많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략을 세우고 패배한 전세를 단숨에 뒤집는 기적 같은 작전을 성공시킨 인물. 그가 바로 오늘의 지구 영웅전의 주인공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서 연합군을 이끌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지도자입니다. 1936년에 캐손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필리핀 역사상 유일한 계급인 필리핀 육군 원수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는 필리핀 군 창설의 상징적 조치였죠. 그리고 메가더는 필리핀 탈환 작전을 성공시키며 I shall return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했고 20세기 전쟁사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연합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메가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메가더는 그냥 전쟁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일본 전체를 직접 통치하고 개조하는 말 그대로 군정 총독 같은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준 통치 방식이 일본 사회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범국 일본을 어떻게 다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뒤에 연합군은 일본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 본토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직접 통치한다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SCAP의 수장이 바로 메가더였고 일본 정부와 천황 위에 군림하는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메가더는 8월 말에 일본 관료들을 마닐라로 불려들어서 점령 방침을 브리핑했고 8월 30일에 도쿄에 들어오자마자 첫 명령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군의 약탈과 식량 징발은 금지한다. 일장기, 우길기 사용은 엄격히 제한한다. 패전국 일본은 무장해제, 점령군은 질서유지 이런 원칙을 박아넣습니다. 우길기는 군기이다 보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이어서 군사적 잠재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쟁 방지와 비무장화를 위해 우길기는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일장기는 메가더 수장 초기에는 전쟁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서 완전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1946년에 군국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만 사용 금지하는 거로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 완화 조치를 하기 전에 메가더는 사실은 일본 국기를 아예 바꿔버릴까라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새롭게 생긴 일본 국기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어떡하자? 해를 달로 바꿨나? 그럴 수도 있었겠네. 해가 아니라 달이다. 메가더가 일본에서 최우선적으로 잡은 건 의외로 식량 문제였어요. 공습, 패전, 물류 붕괴로 일본 대도시는 말 그대로 굶주림 상태였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과 점령 비용을 엮어서 긴급 식량 공급 체계를 먼저 세웠습니다. 정치의 헌법 개혁보다도 우선은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점령사령관 메가더가 본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었죠. 이것은 사실 필리핀에서도 자기가 경험했던 건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급하려면 먼저 배를 불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점령군들은 백성들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인상을 주고 통치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꼭 수단이 아니라 본인은 이렇게 돼서 세상이 변해 나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직후에 일본 본토도 완전히 파괴 상태였죠. 항만, 철도, 도로는 폭격으로 손상되었고 전시 중에 모든 배나 이런 건 다 침몰했습니다. 연료의 절대 부족으로 일본 전체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석탄, 휘발유 모두 부족했고 그렇다면 트럭이라도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도 연료가 없어서 쌀이나 식량 자원이 있더라도 이동시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우선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한 거죠. 사실은 사회 전체 그냥 전후 재건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굶어 죽지 않게라고 표현하는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필리핀에서 겪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점령 초기에 연합군 내부에서는 쇼와 천황을 전범제품에 세울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죠. 소련과 일부 연합군은 기소를 주장했지만 메가더는 정반대 입장이었어요. 천황을 재판에 넘기면 일본 사회 전체가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고
점령 정책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메가더가 회고록에 썼던지 앞으로 태평양은 미국의 그 전진 기지고 미국의 세계 패권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무슨 거기 광물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캐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뭐 그냥 군정하면서 천황도 없애고 이게 낫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중국과 소련이랑 거대 제국과 맞부딪히는 기반이다 보니 일본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너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가 몇 명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전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보복조차도 하지 말고 이들을 우리 파트너로 만들자는 생각이 여간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황을 없애야 네가 말하는 일본을 민주주의 근대국가로 만들어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황을 살려놓고 민주주의를 보급해야 그들이 우리 편이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국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1945년 9월 27일 도쿄에서 이루어진 메가더와 쇼와 천황의 첫 회담과 그 유명한 기념사진. 어떻게 하다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나왔고 이 선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메가더와 쇼와 천황이 나란히 선 사진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메가더는 군복 차림에 두 손도 바지 주머니에 놓고 다소 삐딱하게 서 있고 키가 165cm, 쇼와 천황도 일본에는 큰 편인데요. 그 양반은 모닝코트 차림으로 차렷 자세에 표정은 팍 굳어 있었죠. 사진만 놓고 보면 천황이 훨씬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으로나 내용으로나 메가더는 이런 대비를 통해서 천황의 절대적 권위와 군국주의 상징을 깨트린다. 근데 중요한 건 천황을 내쫓지 않는다. 봐라, 천황이 인간이 됐지 않냐. 이거로 만족해라. 이런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허용했는데 결과는 이제 그의 계산하고 많이 달랐죠. 많은 일본인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천황 위에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메가더를 새로운 상징적 최고 권위자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1946년부터 1951년까지 메가더 앞으로 일본인들이 보낸 팬레터가 수십만 통에 이를 정도였고 GHQ 막보의 더글라스 메가더 쇼군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일본인을 두고 현대 문명의 기준에서 보면 12세 소년 같다는 말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인이기는 하지만 정치 민주주의 경험은 미성숙한 나라라는 거죠. 즉 메가더는 일본을 자기 힘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어린 소년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점령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통제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이 인식 아래 그는 일본에 대한 통치를 일종의 민주주의 교과서 실습처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메가더 쇼군 하에서 벌어진 가장 큰 변화는 새 헌법 제정과 민주화였습니다. 군국주의의 법적 틀을 없애고 보통선거, 인권, 정당 정치 등을 도입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과정 전체를 조장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였습니다. 일본국 헌법 초안 작업을 SCAP가 주도하고 일본 제국의회가 이를 자기 헌법의 개정 형식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헌법 구조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여성 참정권, 평등조항, 지방자치 확대 등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때 헌법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일본 국민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행사하지 않는다. 전력을 보유하거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인데 이건 메가더의 생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상 시노하라의 제안이었다고 해요. 물론 메가더가 반대했으면 성사되지 않았겠죠. 시노하라는 이때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아직 군부 세력이 남아있는데 이래야 군부가 재집권하는 걸 방지하고 당신이 원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합니다. 가난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려면 군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가더가 이 말에 넘어갔다고 해야 될지 약간 동의를 하니까 시노하라는 울면서 진짜 얼마나 감동했겠어.
왜냐하면 속에 꿍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는 우리를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우리를 예언자라고 볼 것입니다. 물론 신호하라의 눈물의 의미는 다른 것이었어요. 1968년에 일본은 소독을 제치고 GNP 세계 2위를 달성합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2, 3위가 된 건데 둘 다 작전이 뭐였냐면 군사비 빼는 거예요. 무려 국가 재정의 5%를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과 일본 경제가 부흥한 거죠. 물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산업 기술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겉으로 형식은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헌법이지만 실제로는 메가더가 만든 틀 안에서 이루어진 관리된 민주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개혁도 합니다. 토지개혁 역시 메가더가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어요. 지주들의 땅을 국가가 사들여서 소장농에게 나눠주면서 농촌의 오래된, 왜냐면 모든 신분관계가 농촌 기반이잖아. 이거를 깨트리는 방식이었고, 근데 이 덕분에 또 일본 산업화가 완전히 탄력을 받습니다. 메가더는 정치범 석방, 치안유지법 폐지 같은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언론 사상의 자유를 넓혀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령군의 권위나 미국의 불리한 보도는 철저히 금지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실험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 자유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일본 내부의 일부 신사 계열의 학자들과 종교 권위주의 집단이 메가더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지금 너희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돼. 천황도 인간이야 그러고 있는데 메가더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통 종교 사상 때문인데 일본은 고대의 그 신사 상황이 그냥 오잖아. 이게 원래 한국과 중국에도 있던 건데 우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신으로 받들고 훌륭한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보면 죽어서 신이 됐다 이런 거 많잖아. 뭐 헤라클레스도 죽어서 신이 되고 이게 그냥 뻥이 아니고 사당이나 신사 같은 걸 만들어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일본은 그냥 남아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메가더도 그냥 신사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가더 신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통치 시절의 메가더는 군정 독재자, 민주화 설계자, 냉전 전략가라는 서로 다른 세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메가더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6.25 전쟁에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 19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가더의 한국과의 첫 인연은 놀랍게도 1905년에서 6년에 시작되었어요. 당시 그의 아버지 나스 메가더 2세가 고종을 아련했고 메가더는 부관 자격으로 조선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에서도 메가더는 이승만 하지사령관과 함께 단상에 섰고 연합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한국의 건국을 축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도 각별했는데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메가더는 남한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처럼 보호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평가에서는 대단히 냉정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미국에서 의견을 구했을 때 메가더는 한반도는 미 주상군이 주둔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 대륙 지상전에 미국이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1949년까지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고 전쟁 발발 가능성도 매우 낮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가더는 국기적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상 밖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전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컸기 때문에 메가더는 긴급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제한된 규모의 개입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주둔군이 대규모 전면전 체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국 군사 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주일미군은 한국전을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고 그건 메가더도 알고 있었고 본토에도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병력을 빼오거나 재징발을 해야 되는데 태평양 전쟁 겪고 5년 후에 재징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없는 병력을 축차 투입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반영된 표현이었죠. (1949년) 무렵 미국 국무성이 국군 증강과 미군 주둔 문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메가더를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도쿄에 머물던 변형태 특사를 보내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가더는 내 임무는 명확히 제한돼 있어서 카빈 한 자로도 넘겨줄 수 없다며 에치슨 국무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권한이 없긴 없었어요. 이승만은 결국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시켜서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존경하는 장군, 부디 우리 국민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장군의 협력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메가더는 당시 대일 강경책을 고수하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다시 도쿄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두 사람의 개인적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인연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메가더와 미국 정부는 전쟁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었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미국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에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자 메가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개전 직후부터 한국 지원을 지시합니다. 6월 29일에 직접 수원으로 날아와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고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확인한 뒤에 미 지상군 투입을 워싱턴에 요청합니다. 이후 미 24사단이 급히 한국으로 전개되었지만 일본 주둔 시기 동안 기동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결과 초기 미군 전투력은 대단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메가더는 전쟁 전까지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미군의 대규모 훈련을 자제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일본 근무는 전 세계 미군이 가장 부러워하는 근무지였을 정도로 편했다고 합니다. 워크가 부임하자 이래선 안 된다고 훈련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것 대대급 이상의 기동훈련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훈련 공백은 한국전 초기에 치명적으로 작용했고 준비가 안 된 미군이 축차 투입되면서 북한군의 기갑부대와 포병에 의해 대량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 구조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 메가더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 주일미군이 전투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그런데도 이제 투입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전사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희생적 투입이 한국을 실제로 구한 결과가 되었죠.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질 수 있었고 이후 인천 상륙작전 내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군의 초기 축차 투입은 미군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일이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늦추며 시간을 벌어줬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었죠. 6월 29일에 메가더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메가더는 수원 비행장에 착륙해서 한강 방어선으로 가서 피난민의 행렬을 보았죠. 이때 소감을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로는 비참한 모습을 한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울부짖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몇 세기를 두고 침착하게 난국을 극복해온 자랑스럽고 강인한 민족의 후예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미국인 중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큰 틀에서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지키려면 해공군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도리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 있는 병력을 투입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전략적인 열세에 놓이겠지만
전략적 용병술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메가더의 생각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일본의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령이 내려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지상군 투입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메가더가 아닌 다른 사령관이었다면 감히 이런 지시를 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하죠. 합참은 이걸 저지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내내 한국전 개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메가더 때문에 미군이 한국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었다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을 했지만 메가더 예상대로 당시 미군 전력은 전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선은 너무나 빠르게 무너졌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과 부산교두보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북한군은 사실상 전쟁 종결을 확신하던 상황이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마지막 방어선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후방 상륙으로 병참선을 끊고 서울을 먼저 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군의 기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작전이 계속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인천은 상륙작전 교과서에서 상륙작전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불리던 곳이었죠. 조수간만의 차가 8m에서 10m나 돼서 상륙 가능한 시간이 극도로 짧았고요. 앞바다에는 월미도가 요새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한 갯벌과 진흙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병력 장비 이동은 느려지고 공격군이 노출될 경우 집중 포격에 취약했습니다. 게다가 해로까지 좁고 얕아서 대규모 함정과 보급선의 접근 자체가 어렵고 한 줄로 이제 통로를 따라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러니 적의 포격이라도 받으면 피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미 해군과 합참은 성공 가능성을 5,000분의 1로 평가하며 계속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군산이나 다른 해안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죠. 그러면서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져 있다. 참 다른 사람 같아 이렇게 못하는데. 하여간 세긴 세요.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천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8월 말 미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게 되죠. 9월 10일부터 월미도엔 대규모 함포 사격과 폭격이 시작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세계 상륙 작전 사상 유례 없는 거는 1단계, 2단계로 진행된 거예요.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원래 상륙 작전이란 최단 시간에 최대한의 물량을 투입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로 끝나는 건데 이게 1진 들어가고 6시간 후에 2진 들어간다는 희한한 2단계 작전으로 진행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단계 상륙 목표가 월미도였습니다. 오전 6시 33분 미 해병 제1사단 오연대 3대대가 월미도에 상륙했고 오전 8시경에 월미도를 완전히 탈환합니다. 자, 2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 해안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오후 만조 시간에 맞춰서 유엔군 본진이 인천항에 진입합니다. 오후 5시 33분 미 해병 제5연대가 적색해안에 상륙했고 해병 1연대는 청색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날 인천에는 병력 약 15,000명, 차량 1,500대, 군수물자 1,200톤이 양육되었습니다. 9월 16일에 한국 해병 제1연대가 시내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9월 17일부터 미 제7사단이 추가로 상륙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24시간 만에 인천 지역 전체를 확보했고 이 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이 함락되자 북한군은 후방이 막힌 상황에 직면했고 김일성은 급격히 2만 명의 병력을 서울 방어에 투입합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진격은 매우 빨랐죠. 낙동강 진격까지 40여일이 걸렸던 북한군은 총 퇴각 명령 후 단 8일 만에 38선 이후로 밀려났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날짜별 서울 수복 과정을 보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 해병대를 선봉으로 한 유엔군이 한강을 건너 영등포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연이고지에서 악전고투를 벌인 끝에 이곳을 탈환합니다. 이게 기폭제가 되어 9월 25일 국군과 미 보병사단이 함께 한강을 넘었고 서울 남쪽을 통과해 시내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맹렬한 협공을 가해 북한군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결국 9월 27일 국군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리고 다음 날인 9월 28일 서울은 마침내 완전히 수복됩니다. 서울 수복은 단순한 도시 탈환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 순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민간 희생자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나는 게 도시 시가전이에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전투가 끝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 건물은 초토화가 됐지만 그래도 민간인 희생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죠. 이 부분이 저는 인천 상륙작전의 가장 큰 절실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함락으로 군사적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이날을 기점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자 북한군 주력은 포위되거나 해체되었고 낙동강 전선도 동시에 회복되면서 전황은 완전히 유엔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상륙작전은 원래 난이도가 높은 전술이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물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요건이었는데 그럼에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이제 압도적인 미군의 전력 그리고 철저한 준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 국군의 어떤 정보망이나 이런 역할도 굉장히 컸고 마지막으로 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서 상륙작전을 60회, 80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륙작전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경험이 전 세계 어떤 군대보다도 많이 쌓여져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뭐 5,000분의 1인지 수백만 분의 1인지 확률은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3대 1 확률도 쉬운 건 아닌데요. 자고간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6.25 전쟁에서 메가더 역할이라는 거는 신속하게 미군을 참전시켰다. 이게 하루만 늦었어도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미군의 희생과 피를 알면서도 축차 작전을 통해서 지연을 시켰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또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시켰다. 이 세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메가더의 공로가 정말로 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무사히 성공한 뒤 메가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작전 성공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든 건 안도였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짊어졌다는 무거운 책임감. 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 승리는 박수로 끝나는 승리가 아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미래를 두고 충돌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전장의 영웅 메가더 장군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데요.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 트루먼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그 메가더 해임하고 한국이 휴전으로 끝나게 했다고 트루먼은 완전 공적이었어요. 한국민의 공적. 그래서 트루먼 하면 욕부터 하고 완전 무능하고 뭐 형편없고 뭐 어마어마한 욕을 썼는데 사실 트루먼이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트루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먼이 원래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루즈벨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갑자기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죠. 시골 미주리 출신에 국제정치 경험도 거의 없어서 본인도 워싱턴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행성이 내게 떨어지는 기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트루먼의
제일 유명한 장점이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내 책임이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타일이 아주 뚜렷했고 한국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이 신속하게 참전한 데는 메가더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트루먼의 이 책임지는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땐 이 얘기는 안 하고 메가더 해임 얘기만 하니까 이제 트루먼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이런 팻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즉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죠. 트루먼의 정치 스타일을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메가더는 트루먼과 갈등을 겪었는데요. 정치적 힘으로 메가더를 굴복시킨 트루먼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최고의 동료에서 결국 가장 큰 적이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는 트루먼이 인천 상륙 작전을 승인할 정도로 메가더와 협력 관계였는데 그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메가더가 38선 이북의 진격을 허용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휴전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도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면 메가더는 중국을 제압하고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주 폭격과 해상 봉쇄, 전면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하고 전면전을 벌이자는 이유 자체는 아니었고 이미 다 중국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상태니까 후방 보급선을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앞에 있는 애들만 공격하냐 이런 논리였고 중국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트루먼은 군대는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메가더는 전략적 결정은 군사지휘관이 내려야 한다라고 맞섰죠. 이렇게 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1950년 10월 트루먼과 메가더는 웨이크 섬에서 만납니다. 사실 이거 좀 웃기는 건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부르면 사령관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오기 싫다고 그것도 가장 중간에서 만나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해갖고 저 웨이크 섬에서 만납니다. 트루먼이 중국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고 메가더는 중국은 개입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낙관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중국군이 실제로 대규모 참전을 시작하죠. 두 사람의 전략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메가더가 회담 중 악수 대신 경례만 하고 트루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은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애도 아니고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 황당했는데 일부러 늦게 와가지고 트루먼이 서로 먼저 내리라고 안 내리고 있다가 결국 트루먼이 먼저 내리고 메가더가 나중에 내렸대요. 그리고 메가더는 항상 트루먼을 대위라고 불렀어요. 사석에서. 이 회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1950년 12월 메가더는 트루먼의 전쟁 전략에 대해 만주 폭격 불가 때문에 유엔군이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언론에 발언했습니다. 트루먼은 즉시 모든 군장성과 외교관에게 언론 접촉 금지를 지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1951년 1월에도 언론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전면전 확대를 주장하며 트루먼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트루먼에게는 명백한 불복종이었고 그의 불복종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1951년 3월 전선이 회복되자 트루먼은 중국과 북한이 휴전 협정에 동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성명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대통령 승인 없이 자신의 성명을 발표하고 38선 북쪽 20마일 진격 승인까지 내리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전면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북한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압박하겠다는 확전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죠. 사실 메가더도 중국군이 개입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서둘렀던 거예요. 무조건 빨리 압록강 두만강을 차지하면 중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트루먼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트루먼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때 트루먼은 메가더의 성명이 자신의 성명과 충돌한다고 느꼈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극상이었죠. 트루먼이 후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유엔군 사령관이 자신의 책임 하에서 발행하기에는 가장 이례적인 성명이다. 즉 월권이란 거죠.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떠한 선언도 삼가라는 모든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다. 대통령이자 총사령관으로서 나의 명령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이었다.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아니 맺히긴 맺혔나 보다. 줄줄이 나오는 거 보니. 이는 또한 유엔의 정책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 행위로 메가더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불복종을 용인할 수 없었다. 트루먼은 메가더의 불복종과 전략적 충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51년 4월에 트루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군 고위 관리들과 함께 메가더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마셜, 브래들리, 애치선, 해리먼 등이었습니다. 메가더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 부관급이에요. 이 회의에서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강력한 의견 대립이 발생합니다. 해리먼은 메가더의 해임을 강력히 찬성했지만 브래들리는 해임에 반대했고 메가더의 부관을 지냈던 마샬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치슨은 개인적으로 메가더의 해임을 찬성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트루먼에게 이 문제는 당신 행정부의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마샬과 브래들리는 여전히 메가더의 해임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4월 8일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각 참모총장은 군사적 관점에서는 메가더의 해임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고려사항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메가더가 해임되지 않으면 군부가 민간 당국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것이라며 해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결국 4월 9일 트루먼은 자신의 일기에 메가더 해임은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의 해임을 동의한 거지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트루먼이 자기 평소에 하던 말대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내리게 되죠. 4월 11일 트루먼은 매슈 리즈웨이 중장을 후임으로 임명하며 공식 해임 통보를 내립니다. 트루먼은 해임 성명에서 군사령관은 법과 헌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메가더의 불복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해임 소식은 트루먼의 결단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하게 됩니다. 4월 11일에 트루먼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이 성명에서 트루먼은 메가더가 미국 헌법과 유엔의 정책을 존중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군사 지휘관은 군대의 지휘 아래에 있어야 하며 군은 민간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과 동시에 트루먼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반대의 의견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공화당과 보수 언론은 트루먼의 결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해임된 지 일주일 뒤인 1951년 4월 19일 메가더는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로 남았으며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당일 의사당은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렸고 의원석뿐 아니라 방청석까지 빈자리가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단순한 연설을 넘어서 미국의 군사, 정치, 국민 정서와 연결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는 메가더에게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3분 이상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평소 장구복 차림이 아닌 정장과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어요. 연설은 정치적 비난이나 감정적 자기 변호 없이 군인의 명예, 충성,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임기를 마칩니다. 일생 동안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전쟁관을 차분히 설명하며 정치적 의도 없이 군사적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루먼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신은 항상 승리를 위한 전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군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의 마지막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로 남았죠.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Goodbye. 이 연설로 인해 메가더에 대한 여론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신문들도 국민이 잃은 영웅을 기리는 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메가더를 백악관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메가더를 차기 대선 후보로 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군인으로서의 메가더에 관해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트루먼의 메가더 해임 결정에 반대했으며 브래들리나 마셜보다 메가더에게 동의하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트루먼의 지지율은 6.25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크게 떨어졌고 이는 역대 재임 대통령 중 갤럽 여론조사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계속되었고 트루먼 행정부는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트루먼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이 결정에 메가더 해임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별 연설은 트루먼의 결단을 더욱 거센 비판 속으로 밀어넣었고 미국 사회를 트루먼 지지와 메가더 지지로 갈라놓았습니다. 다만 해임을 지지하는 학계와 언론은 문민 통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루먼과 메가더의 충돌은 군사 전략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미국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었죠. 물론 이제 국제 정치라든가 전쟁 일부에 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메가더는 전장의 승리를 말했고 트루먼은 국가 전체의 방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선택이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를 역사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의 일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메가더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1951년 해임 이후에 메가더는 정치 활동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보수 강경파가 두 차례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당내 온건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선거에 나가서 진다는 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딱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는 1952년 레밍턴 랜드 회장직을 맡아서 기업가로서 활동했고 이후 뉴욕의 자택에서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만년에는 요도 전립선 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62년에는 김종필 의원을 만나서 한국의 통일을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전 휴전은 미국의 실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워싱턴 DC에서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버지니아의 노폭에 안장되었고 사망 당시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빈소를 차리고 조문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그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큰 존재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가더의 최후 고별 연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의 마지막 조모입니다. 하지만 내가 강을 건널 때 마지막 순간 나의 머릿속은 군부대, 그리고 또 군부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20세기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며 전 세계가 거대한 격동에 휘말린 시대였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이 시대의 기준을 결정했고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갈리곤 했죠. 메가더 역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서 제일 배울 점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념의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존경과 비난이 동시에 따라붙었지만 그의 행동 기준만큼은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과 승리로 정치적 명예까지 얻으려고 했지만 정치를 위해 군대를 타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부하들의 공을 가린 적은 있었지만 비열한 정치적 술수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명예를 위해서 병사들을 희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연설에서 남긴 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문장은 정치와 타협하지 않았던 메가더 자신의 신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말일 겁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엄청난 정치적 야망이 있었지만 군인 지휘관으로서 의무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존경스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메가더는 영웅적인 면모와 논쟁을 모두 안고 살아간 20세기의 복잡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누구 나오려고? 안티이신가요? 빠신가요? 아,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티냐 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만 보거나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에서 내게 필요한 교훈이 뭐냐, 단점에서 나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뭐냐, 이걸 보자는 거죠. 본문의 현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